오늘은 12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주로 트랜스크립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트랜스크립션에 안에 폴리머레이즈, 프로모터 그런 부분, 그리고 몇 가지 실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롱게이션, 터미네이션, 일롱게이션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별로 없고, 터미네이션은 이제 로우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터미네이션 메커니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이 일단 일단락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지난주부터 오페론 얘기를 좀 했고요. 오페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마무리까지는 박테리오 파지의 생활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오페론과 박테리오 파지 이런 것들은 이제 트랜스크립션 메커니즘을 배웠으니까 트랜스크립션이 이제 우리의 진 익스프레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들 중에 좀 재밌는 메커니즘들의 예를 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페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주로 배웠고요. 오페론에서는 계속 반복해도 지나치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몇 가지 있죠. 오페론 하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은 오페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페론이라는 게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오페론은 유캐리어트에는 없고 프로캐리어트만 있는데 왜 그런지, 자세한 메커니즘적으로 가면 좀 더 배워야 될 게 있지만, 그런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게 왜 필요하다, 어떨 때 사용된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라보페론과 트리보페론 얘기를 했고요. 라보페론은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어서 잘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라보페론에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라보페론의 그 여러 가지 처음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메커니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라보페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글루코스가 없고 락토스가 있을 때 인덕션 된다 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그 메커니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커니즘만으로는 왜 글루코스가 있고 락토스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왜 락토스 페론이 인덕션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그 메커니즘으로는 글루코스가 없는 상황이거나 글루코스가 있는 상황이거나 락토스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그 메커니즘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라보페론은 글루코스가 없을 때 락토스가 있을 때 작동하는 것이지, 글루코스가 있을 때 락토스가 있을 때 둘 다 있을 때는 그 레벨이 굉장히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외에 글루코스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릭 AMP, CRP 컴플렉스 얘기였거든요. 인핸서,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 그래서 라보페론에서는 그 두 가지 메커니즘을 다 아셔야 돼요. 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트리보페론 같은 경우에는 라보페론과는 좀 반대의 리프레서, 아포리프레서가 트리프토판이 바인딩하면 진정한 리프레서가 되는 메커니즘. 그거는 이제 라보페론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라보페론은 없던 유전자를 인덕션 시키는 거고, 인덕션 시켜서 뭔가 들어온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외부의 락토스를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들어오는데 필요한 락지 Y의 양이 기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발현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보페론의 발현은 세포 내에서 아주 낮은 양이지만 언제든지 바깥에 글루코스가 떨어지고 락토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걔네들을 데리고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낮은 레벨이지만 락 Y의 양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그거에 들어와서 이제 인덕션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락 오페론의 전체적인 양은 좀 낮은 레벨이지만 조금이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트립오페론은 트립토판이 없을 때는 높은 레벨로 있어야 되죠. 그래야 계속 만들어서 트립토판을 상합성해서 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할 테니까 필요한데 트립토판 외부에 주어지면 얘가 여기 발현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 낮은 레벨조차도 굳이 필요가 없어요. 아예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돼요. 아예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인덕션이 아니라 리프레셔라는 메커니즘이 우리가 아포 리프레서에서 리프레서로 바뀌는 건데 그 리프레서의 작용이 0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락 오페론의 예를 들면 한 5 정도 그것도 충분히 낮은 거지만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낮추겠다라는 메커니즘이 리더 펩타이드, 리더 시퀀스를 작동시켜서 혹시나 리프레서가 떨어졌을 때 그 사이에 트랜스크립션 하는 아이조차도 트랜스크립션만 하고 그 트립 EDCBA 걔네들의 발현은 시키지 않겠다. 앞에 짧은 리더 펩타이드만 발현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트립오페론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메커니즘 하나 리더 펩타이드도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배운 거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 메커니즘 하나 그래서 두 개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페론은 마무리를 했고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 핸드아웃은 7번째 핸드아웃인데 챕터는 8이라고 되어 있는 Major Shift in Prokaryotic Transcription 이 부분은 첫 페이지랑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첫 페이지 얘기를 좀 했었어요. 첫 페이지는 뭐냐면 박테리오파지가 인펙션 된 다음에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인펙션을 성공하면 리스트릭션 엔자임 시스템을 회피해서 메틸레이션 뭐 이런 얘기 알죠? 예. 하여튼 박테리오파지가 인펙션에 성공했어요. 그럼 DNA가 쏙 들어가겠죠? 그럼 DNA가 쏙 들어가면 얘는 이제 박테리아 안에서 빨리 레플리케이션하고 자기 껍데기 많이 만들어서 얘를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 시간이 보통 20분 걸리는데 그 20분이라는 시간은 박테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한 번 디비전 하나가 2개 되는 정도예요. 근데 얘는 하나의 DNA가 들어가서 수만 마리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만 마리의 똑같은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콜라이가 자기가 디비전 하기 위해서 자기도 역시 레플리케이션 할 거고 자기도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해서 단백질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반을 나눠서 디비전을 해야 되니까 이콜라이 입장에서는 자기 유전자의 발현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박테리오파지 입장에서는 이콜라이가 자기 거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콜라이가 자기 유전자를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하지 말고 내 거만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해라 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인펙션된 DNA로부터 처음에 만들어지는 프로덕트 DNA가 그 박테리아의 뭐 트랜스크립션을 막거나 트랜슬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DNA로부터 박테리오파지 DNA로부터 나온 무언가의 프로틴이 박테리아의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을 막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DNA만 쏙 들어왔을 때 거기서 나온 프로덕트가 박테리아의 트랜스크립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트랜스크립션을 막고 자기 거를 트랜스크립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하나를 배웠어요. 그림 8.1에 그러니까 아래 왼쪽 편에 있는 거 8.1 그래서 여기서는 이콜라이가 아니라 호스트로는 바실러스 서틸러스에 인펙션되는 박테리오파지 SPO1의 예를 든 거예요. SPO1 되게 똑똑하죠.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의 RNA 폴리머레이즈는 프로모터에 바인딩해서 프로모터 스페시피시티를 가지고 그 프로모터에 바인딩한 뒤에 그 부분을 이제 유전자를 트랜스크립션 한다라는 걸 아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박테리아의 RNA 폴리머레이즈 중에 프로모터를 정확히 인지하는 데 중요한 아이가 누구냐? 시그마 팩터다. 그러면은 시그마 팩터 말고 나머지 코어 서브유닛은
시그마 팩터가 데리고 가면 거기서 그냥 트랜스크립션 하는 아이다. 그러니까 거의 장님이랑 마찬가지고 앞에서 누가 시그마가 끌고 가야 거기서 아 여기다라고 하면 트랜스크립션 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바꿔주면 되겠다. 시그마를 원래 박테리아의 프로모터를 인지하는 시그마인데 걔를 망가뜨리고 내가 걔보다 더 강한 시그마를 만들어서 내 프로모터 쪽으로 코어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한 것이 박테리오파지 SPO1이었어요. 뭐 자세한 메커니즘 그림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메커니즘은 박테리오파지 T7이에요. 박테리오파지 T7은 특이하게 여기 그림 설명이 좀 애매한데 말로만 설명할게요. 박테리오파지 T7은 특이하게 첫 번째, 그러니까 박테리오파지 SPO1은 얘 박테리아의 시스템을 이용한다잖아요. 박테리아의 RNA 폴리머레이즈의 일부분, 코어를 이용한다 라는 것인데 박테리오파지 T7은 그거를 이용하지 않고 걔의 작용을 막아요. 걔의 작용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도 잘 표현이 안 돼 있고 박테리아의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에 바인딩하는 것을 막는 그런 리프레서 같은 것들을 발현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의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하는 프로모터 시퀀스에 바인딩하는 리프레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테리아의 RNA 폴리머레이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리프레서가 더 바인딩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발현량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박테리아 발현량이 낮다는 것은 트랜스크립션 하기 위해서 RNA 폴리머레이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쓰는 에너지나 뉴클레오타이드를 세이브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유전자를 트랜스크립션은 그럼 누가 하느냐? 자기의 RNA 폴리머레이즈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 84는 뭐 클래스 제일 첫 번째 트랜스크립션은 이미디어트 얼리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은 어쩔 수 없이 박테리아의 RNA 폴리머레이즈가 하겠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박테리아의 코어 시그마 서브 유닛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박테리오파지의 유전자를 트랜스크립션 해요. 그러면 클래스 1 트랜스크립트 이게 이미디어트 얼리 유전자들인데 여기에는 인클루딩 파지 RNA 폴리머레이즈, 파지 RNA 자기 고유의 RNA 폴리머레이즈를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프로모터만 바인딩해서 트랜스크립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똘똘해 보이는 거는 왼쪽이고요. 확실한 건 오른쪽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은 박테리아 것을 이용하면서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시그마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 메커니즘은 이게 더 똘똘해 보이긴 한데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바꾸는 과정 중에 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아예 몰라요. 저 같으면 왼쪽을 쓸 것 같은데 근데 오른쪽의 방법 아예 걔를 막아버린다. 걔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새 걸로 만드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죠. RNA 폴리머레이즈를 새로. 박테리오파지 RNA 폴리머레이즈는 프로틴이 딱 하나예요. 프로틴이 딱 하나, RNA 폴리머레이즈 유전자 하나로 트랜스크립션을 다 프로모터도 자기가 찾고 뭐 열고 신세시스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박테리오파지의 RNA 폴리머레이즈는 폴리펩타이드 하나고요. 박테리아는 펩타이드가 이콜라이 같으면 알파 2, 베타, 베타 프라임, 시그마 네 종류 5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RNA 폴리머레이즈 작동을 하죠. 여기 뭐 보니까 바실러스는 5종류 오메가가 더 들어가서 5종류 6개의 폴리펩타이드가 RNA 폴리머레이즈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박테리오파즈보다 좀 더 복잡한 거고요. 나중에 뭐 2학기 때 다음 3학년 1학기 때 분자생물학 2를 배우면 유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도 배울 텐데 유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또 개수가 폴리펩타이드 개수가 훨씬 늘어나요. 10개 이상, 10개 정도. 근데 문제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거의 유캐리어트 RNA 폴리머레이즈는 코어 서브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어 RNA 폴리머레이즈. 그러니까 자기 프로모터를 찾는 역할을 못 해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10개나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래서 또 자기 프로모터를 찾기 위해서는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걔가 있어야 또 얘가 붙고 뭐 이렇게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유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을 하기 위해서는 폴리펩타이드가 수십 개가 필요해요. 100개 가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또 여러 개의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수십 개 정도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져서 걔네들이 작동해서 트랜스크립션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어 오르가니즘으로 갈수록 제 생각에는 좀 더 레귤레이션이 복잡한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1페이지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트랜스크립션의 재밌는 예라서 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박테리오파지 람다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박테리오파지 람다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박테리오파지는 일단은 들어가요. 인펙션에 성공하면 자기 유전자를 그 다음에 막 레플리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껍데기 만들고, 그래서 박테리아가 어떻게 보면 자라기 전에 얘를 자라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만 많이 만들어서 밖으로 뛰어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라이시스 시키고, 박테리아를 라이시스 시키고 튀어나온다라고 해서 라이틱 파지라고 해요. 라이틱 박테리오파지. 그런데 뭐 그것은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바이러스의 정의가 뭐죠? 바이러스가 일반 오르가니즘 박테리아랑 차이점이 뭐예요? 바이러스는 일단은 호스트 안에서, 호스트가 있을 때 증식할 수 있죠. 호스트가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박테리오파지예요. 내가 박테리오파지인데 인펙션에서 들어갔어요. 인펙션에 용케 성공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서, 수만 개를 만들어서 밖으로 이제 탁 나가려고 해요. 나갈 생각으로 그러니까 만 개를 만들고, 내 아이를 만 개를 만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밖에 나가는 순간 얘가 밖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또 인펙션 될 곳을 찾아야 되죠. 인펙션 될 곳, 그러니까 내 호스트는 이콜라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콜라이 안에 싹 들어가서 만 개를 만들어서 얘가 나간다는 것은 뭘 기대하는 거냐면, 나가면 내가 밖에서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또 들어가서 내 아이를 또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이콜라이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밖으로 나가겠죠. 근데 밖으로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잠시 살다가 점점 힘을 잃고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말로 똑똑한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펙션을 어떻게 성공해야 돼요. 인펙션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저라면 바깥을 볼 것 같아요. 바깥에 내 아이를 지금 많이 만들어서 바깥으로 갔을 때, 이 이콜라이를 깨고 나갔을 때 또 들어갈 호스트가 있느냐, 왜냐면 호스트 밖에서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호스트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호스트에서 지금 바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막 증식하고 바로 나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나가봤자 또 인펙션 할 수 있는 호스트가 만약에 없다면 여기서 그냥 좀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생하면서 사는 게 낫지, 나가봤자
밖에 또 다른 인펙션 할 수 있는 호스트가 없는 걸 안다면 안 나가고 여기서 좀 살다가 주변에 그런 호스트가 좀 많아지면 내가 또 나가면 또 인펙션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아이가 있으면 판단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예. 그래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박테리오파지 람다예요. 박테리오파지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람다 파지는 두 가지 사이클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들어와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내가 얘를 깨고 나갔을 때 또 인펙션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콜라이들이 있다, 많이 있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얘를 깨고 나가요. 깨고 나가기 전에 이제 많이 만들고, 자기가 똑같은 아이를 많이 만들고 껍데기 싸고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바깥에 자기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가도 인펙션 할 수 있는 호스트가 별로 없다 라고 하면 이 호스트의 지노믹 DNA 안에 끼어 들어가서 거기서 기생하고 살아요. 지노믹 DNA에 끼어 들어가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지노믹 DNA가 레플리케이션 될 때 자기도 레플리케이션 되고, 그 다음에 이콜라이가 디비전 할 때 자기도 디비전 하면서, 그러니까 목숨만 연명하면서 숨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가 어느 순간 바깥에 호스트가 또 많아. 그러면은 그때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막 만들어서 그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들어와서 무조건 자기 많이 만들고 깨고 나가는 것을 라이틱 파지라고 했는데, 이 박테리오파지는 그런 페이스, 그런 생활사를 가질 수도 있고요. 라이틱 페이스를 가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들어왔다가 지금 나가봤자 죽어, 그냥 여기서 버틸래. 그래서 라이소제닉 페이스를 갖는 라이틱과,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있죠. 라이틱 모드와 라이소제닉 모드를 갖는 이 두 가지 형태를 갖는 아이를 템퍼레이트 파지라고 하고요. 그냥 두 번째 줄에 템퍼레이트 파지 있죠.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해서 비룰런트 파지는 그냥 들어왔으면 뭐 바깥이 어떻건 호스트가 있거나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때려 나가는 거예요. 라이시스만 시키고 나가는 거, 그런 것은 이제 비룰런트 파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룰런트 파지는 레플리케이션하고 킬 호스트하고 라이시스, 호스트를 라이시스 시키고 나가는 그런 비룰런트 파지고요. 이렇게 라이팅 모드와 라이소제닉 모드를 이렇게 보는 거, 두 가지를 결정해서 두 가지 페이스를 다 갈 수 있는 아이를 템퍼레이트 파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람다가 대표적인 템퍼레이트 파지라, 생활사를 보시면 이제 12시 방향 8.17 그림에 보면 12시 방향에 인펙션이 되죠. DNA가 쏙 들어와요. 들어오면 왼쪽으로는 뭐겠어요? 자기 레플리케이션 막 하고 껍데기 만들고 깨 나가죠. 이게 라이틱 페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림으로 가면 얘가 이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박테리아의 DNA 안으로 쭉 인서션 돼서 끼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레플리케이션 하면서 자기도 레플리케이션 하고 디비전 하면서 같이 디비전해서 박테리아에 끼어 들어가 있다가 어느 순간 여기 보면 이제 UV 라이트 인덕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UV 인덕션도 그렇고 어쨌든 바깥에 UV 인덕션은 조금 좀 다른 상황이에요. 여기서 왜 이 예를 들었지? UV 인덕션은 마지막에 이 챕터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얘가 라이소제닉 페이스에서 라이틱으로 가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주변에 먹을 게 많아요. 저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먹을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인펙션에서 집이 많아요. 예, 집이 많으면 여기서 깨고 나가겠죠. 그래서 라이소제닉에서 라이틱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든 것은 라이소제닉으로 지금 이콜라이 안에 지노믹 DNA 안에 근근히 끼어 들어가 있어요. 왜 끼어 들어가 있냐면 나가봤자 호스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UV 라이트 인덕션 같은 경우는 UV는 무슨 얘기냐면 UV는 DNA에 데미지를 줘요. 어떤 DNA에? 지금 내가 이콜라이 지노믹 DNA 안에 끼어 들어가 있잖아요. 끼어 들어가 있는데 UV를 쪼이면 이콜라이의 DNA들이 막 군데군데 끊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금 바깥에 내가 살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고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 집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내 집이 무너지게 생겼으면 어차피 나는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나가서 죽으면 나가서는 혹시 또 호스트를 찾을 수도 새 집을 찾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내 집이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에는 무조건 라이팅으로 나가요. 오케이? 되게 똑똑하죠? 예. 그래서 박테리오파지의 여기가 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이 라이소제닉과 라이틱을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만 그림을 일단 좀 그려놓죠. 여기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다음 시간에도 써먹으려고 라이틱이면 제가 이게 책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는 설명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그림을 그린 건데 예, 잠깐만 그냥 보고 계세요. 이게 immediate 예. 이쪽에다가 필기를 한 이유는 나중에 이쪽에다가도 그림을 하나 더 그릴 거거든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돼서 이건 뭐냐면 박테리오파지의 라이틱 페이스예요. 라이틱. 일단 어디를 보냐면
예, 박테리오파지 라이티페이스.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 아래쪽에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박테리오파지 람다의 지놈이에요. 지놈이고 12시 방향에 C1 유전자가 있어요. C1 유전자를 람다 리프레서라고 불러요. 단백질 이름. 유전자 이름은 C1. 보통은 그냥 C1 프로틴이라고 안 하고 람다 리프레서 프로틴이라고 하거든요. 그 람다 리프레서를 발현시키는 C1 유전자가 있고 12시를 중점으로 트랜스크립션이 이쪽 방향으로 되는 게 있고 또 왼쪽 방향, 시계 오른쪽 방향, 시계 왼쪽 방향. 그래서 프로모터 R, right directed,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트랜스크립션 하는 프로모터가 있고요. 왼쪽으로 트랜스크립션 하는 프로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트랜스크립션이 그 인펙션이 되면 얘는 이콜라이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크로 N 이 두 개의 유전자를 트랜스크립션하고 트랜슬레이션 해요. 그러면 크로라는 유전자가 단백질로 발현이 되겠죠.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데 얘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람다 리프레서의 리프레서예요. 얘의 C1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리프레서로 작동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면 얘의 발현이 억제되겠죠. 근데 일단 얘는 아직 발현 안 되고 있잖아요. 발현 안 되고 있죠. 발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C1은 지금 발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인펙션 되면 크로와 N이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돼요. 근데 크로는 이 C1 발현되고 있지도 않은 아이의 하여튼 리프레서예요. 이렇게까지 알고. 근데 이 N은 보면 안티 터미네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이 지금 여기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 유전자만 딱 트랜스크립션하고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트랜스크립션 터미네이션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Low Independent Termination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Low Independent Termination 사이트가 있어서 얘네들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서 트랜스크립션하고 툭 끝나요. 근데 이 안티 터미네이터는 Low Independent Termination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Low Independent Termination 기억나요? 트랜스크립션 일롱게이션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세시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잠깐 멈추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가다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가다 멈추고 하는 중간중간에 잠시 멈춤 사이트가 있다. 포징 사이트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포징 사이트를 이루는 이유는 대부분 바로 만들어진 RNA가 스템 룹, 인버티드 리핏 구조를 이루는 그런 지점에서 주로 포징을 한다. 그런데 인버티드 리핏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잠시 포징되어 있는데 그 포징되어 있을 때 DNA의 A, RNA의 U, 베이스 페어링이 많을 경우에는 RNA가 이렇게 툭 떨어져서, 그런데 이 안티터미네이터의 작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maybe 이 RNA를 쭉 타고 가면서 이 스템 룹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포징 사이트가 있어도 거기를 빨리 좀 지나가도록 그러면은 원래는 이런 포징 사이트가 있고, 잠시만요. 빨리 하고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포징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DARU면 멈춰 있다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징 사이트가 되려면 이 스템 룹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스템 룹을 풀어줘서 얘가 포징을 하지 않도록, 그러면 터미네이션 안 될 거 아니에요. 포징하고 있을 때 떨어지는 건데 포징을 안 되게 해버려서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래서 얘가
이 단백질 N이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여기서 트랜스크립션을 하더라도 이 오른쪽이 크로에서 멈추지 않고 C2, OPQ 뭐 이런 아이들을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이 뒤에 아이들을. 근데 이 OP는 여기 안 썼네. 이게 파지 레플리케이션의 필수적인 단백질들이고요. 이 Q도 역시 안타이 터미네이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뭐 C3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발현시키는데 이쪽으로 갔을 때는 C3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C3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C1을 기억해야 되고요. 크로를 기억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C2를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는 또 C3를 기억해야 돼요. C는 C1, 2, 3 이렇게 보니까 1, 2, 3죠. 이게 사실은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C1, 2, 3 같은 편, 다른 편은 크로예요. 뭐 어쨌거나. 근데 C1은 아직 발현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딜레이드 얼리 페이스로 가면 이 N이라는 안티터미네이터가 작용하면서 이쪽도 트랜스크립션을 더 멀리하고 이쪽도 더 멀리해서 어쨌든 딜레이드 얼리, 미들 여기서는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아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레플리케이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안티터미네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요 뒤쪽에 호스트를 라이시스하거나 그 전에 또 이 박테리오파지 헤드와 테일 부분 껍데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이 요 뒤쪽 Q 뒤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랜스크립션이 끝나요. 여기서 끝나니까 일단은 끝나서 왜 끝나냐면 지금 이걸 만들면 안 되죠. 일단은 레플리케이션을 많이 한 다음에 껍데기를 만들고 라이시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서 레플리케이션을 많이 하고 그 사이에 이 터미네이터, 안티터미네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뒷부분이 트랜스크립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레이트 페이스에는 헤드 테일 프로틴하고 호스트 라이시스와 관련된 프로틴을 만들어서 헤드 테일 만들고 라이시스에서 나간다. 이게 박테리오파지의 라이틱 페이스예요. 라이틱 페이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라이조제닉 페이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